달콤살벌한 AI 5번째 강 알고리즘 자본주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인공지능이 오늘날 그 자본주의를 이제 가동시키는 핵심적인 기관이 되었는데요. 그 기저에 있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이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이제 뽑아내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이 IT, 그 디지털 경제 안에서 어떤 식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순환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새로운 이제 기계류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면상에 사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이죠. 이 모던 타임즈에서는 찰리 채플린이 공장 노동자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그냥 이제 일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제 그런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마치 이 기계의 부품이 된 것 같은 노동자의 현실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제 점점 이 찰리 채플린이 저 기계 부품 속으로 들어가서 부품처럼 되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정들을 희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던 타임즈와 같은 영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19세기, 20세기의 산업 기계가 인간 노동을 어떻게 소외시킨가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물리적인 이제 육체가 물리적인 이제 기계류 안으로 들어가서 부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톱니바퀴나 이제 피스톤이나 혹은 이제 막 크랭크나 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20세기의 그 증기기관 이후로 대표되는 산업 기계들은요, 인간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노동을 자동화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그냥 단일하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죠. 이게 사회 전체, 국가 산업 경제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국가 경제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대량 생산 그리고 이 대량 생산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대규모의 공장제 분업이 이제 가동되는 것이 19세기의 산업혁명 그리고 20세기의 그러니까 이 이제 산업자본주의 경제 양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를 아톰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원자로 되어 있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대규모의 그 경제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형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중앙에서 모든 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집중형의 어떤 관리 이제 체계가 필요한 것이죠. 중앙에서 이걸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계 부품처럼 잘 이제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 듣지 않는 인간,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를 잘 이제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채찍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벌을 내린다든지, 임금을 깎는다든지, 뭐 돈을 안 준다든지, 그리고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불법으로 이제 규정해서 이제 범죄자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노동계급, 이제 인간제 노동자들을 훈육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산업자본주의 경제였습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에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오늘날에는 새로운 기계류가 등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기계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엄연히 인간의 두뇌 속에서 특정한 이제 그 반응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피질의 활동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추론, 연역과 같은 이제 인지, 감각 같은 이제 활동들을 기계류가 인간 이제 노동을 이제 막 자동화시켰듯이 이런 이제 인간의 어떤 두뇌 활동들을 자동화시키는 이제 새로운 이제 기계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다시 말해서 지적이고 문화적인 노동을 자동화시키는 오늘날의 가장 진보된 추상기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은 이제 19세기 산업공장처럼 널따란 이제 부지에 중앙집중형의 공장 기계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이제 창발시키는 사회 전체의 어떤 생산, 우리는 이것을 사회적 공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와 인간 두뇌를 이제 공장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생산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생산물들은 전부 다 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제 뭐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보, 데이터, 지식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그 알고리즘의 그 생산 환경에서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모든 걸 이제 그 명령하고 그걸 이제 수행하는 중앙 집중형이 아니라 탈중앙 집중화된.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이제 컨트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를 그러니까 제국 혹은 이제 후기 산업 자본주의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기 산업 자본주의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기계류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부상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왼쪽 화면에 있는 저 기계는 1822년도에 찰스 베비지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구현하진 않았지만은 이론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기계, 차분기관입니다. 이 차분기관은 간단히 말해서 증기기관으로 되어 있는 계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절차 그리고 정확한 수행에 따라서 일정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알고리즘을 어떤 이제 기계적인 방식으로 처음 이제 상상했던 것이 바로 저 차분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알고리즘은 이미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수학의 형태로 말이죠. 그러니까 절차 그 자체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이제 비유를 들자면요. 저기에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드게임을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이 보드게임의 알고리즘을 이미 머릿속으로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로 더 정교하게 이제 구현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넷마블의 이제 디지털 게임이죠. 이 똑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루마블 같은 이제 보드 게임의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인간 대화를 개입시킵니다. 반면에 컴퓨터 기반의 알고리즘 환경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이미 그 절차를 실시간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더욱 고정되고 정교한 그 절차로 밀어 넣는 것이 오늘날의 컴퓨터 이제 기술 환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이 기술 환경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 성격도 변화하게 됩니다. 90년대 웹 1.0 환경에서는 이제 인간이 이제 막 해킹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소스 코드도 이제 막 공유하고 변형하고 데이터나 지식도 이제 공유하는 그러니까 그런 데 자유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막 사이버 스페이스다, 뭐 사이버 펑크 시대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플랫폼과 그 소프트웨어의 힘이 막강해지고 일반적인 이제 이용자들이 이 알고리즘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 웹 입전공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 영화나 음악 파일들을 마음대로 다운로드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변형을 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닫혀져 있는 이제 그러니까 생태계, 웹 2.0 같은 환경에서는 점점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기계류가 인간의 인지, 감각, 그리고 이제 우리 느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기계적인 방식으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기계의 이제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제 인지의 차원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기계적인 작동 속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지 자동화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혹은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들어가지고 알고리즘에 생각보다 크게 이제 개입받는 이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지 못하는 친구인데 나랑 이제 연결될 법한 이제 친구들이 막 그 추천해 뜬다든지 내가 좋아할 법한 이제 영화나 음악이 유튜브가 이제 자동으로 재생된다든지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인지 이제 자동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이제 감정적이고 정동적인 활동들을 기계적인 어떤 이제 활동으로 조금씩 흡수하는 이런 이제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지금 직면하게 될 알고리즘 이제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알고리즘은 컴퓨팅을 통해서 절차의 효율성과 결과의 생산성을 조금씩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물리적인 게 산업기기였다가 조금씩 21세기까지 들어서면서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연산, 네트워크를 자동화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인간의 활동들에 이제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절차의 효율성과 결과의 생산성 이제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문화적이고 예술적이고 인문적인 이제 활동들은요, 효율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은 예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요. 예술은 복잡성을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단순성을 추구하는 이 알고리즘의 그 절차랑은 완전히 그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알고리즘적
환경과 그리고 이제 인간의 이제 인문, 이제 예술, 이제 뭐 철학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효율성의 영역으로 보섭시킬 수 있는가가 알고리즘의 주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 이제 문화예술 활동들이 전부 문화 산업이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선진 자본주의 환경에서는 이 어떤 생산보다 소비 그리고 문화가 더 이제 우위에 서는 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문화적인 그 창조 활동들을 산업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소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매끄럽게 흡수하는 오늘날의 가장 정교한 기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정보, 지식, 문화 같은 효율성과 거리가 먼 영역들을 질이 아니라 양으로 계속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거나 이제 뭐 시를 짓거나 하는 활동들은 비평에 의해서 어떤 그 질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알고리즘들은 그러한 질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됐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면 됐지. 접근성이 이제 높으면 다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이제 양적 연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끊임없이 진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효율성과 생산, 특히 이제 인간의 문화, 인지, 예술과 같은 이런 활동들의 효율성과 생산을 부여하기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연력학 법칙이에요. 모든 기기로는요, 작동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과거의 산업기기들은 뭐 석탄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어셈블리 라인 앞에서 일하는 인간 노동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기계 활동들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달라요. 오늘날은 이제 그 에너지들을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컴퓨터 앞에서 막 그 머리를 끙끙 이제 막 싸매고 막 창조 활동을 하는 그 인간으로부터 에너지를 이제 갖고 온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한 이제 그 인간 에너지들을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공장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류가 있으면은 이제 공간이 이제 필연적으로 동반되기 마련인데요. 그 공간은 뭘까? 옛날에는 이제 공장이었어요. 오늘날은 뭘까요?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플랫폼들. 예컨대 이제 소셜 미디어, 구글, 유튜브, 뭐 배달 플랫폼, 물류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랫폼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인간의 인지와 그 정동 그리고 이제 감각적 활동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배달, 모빌리티 그리고 막 가사, 청소 같은 이제 활동들을 이제 막 갖고 오는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베이나 이제 뭐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고 그 아이쇼핑을 하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물류도 이제 같이 따라 붙게 되죠. 뭐 그 로켓 배송, 뭐 당일 배송, 뭐 양탄자 배송 등등등. 세 번째로는 이제 컨텐츠 플랫폼이 있습니다. 컨텐츠 플랫폼은 이제 넷플릭스나 뭐 왓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프라임, 그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같은 그러니까 컨텐츠를 직접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영화, 드라마, 음악, 만화, 소설과 같은 기존의 문화 산업이 직접 이제 공급하던 이제 그 문화 컨텐츠 상품들을 이런 이제 컨텐츠 플랫폼들이 이제 공간적으로 다시 이제 재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생산성 플랫폼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생산성 플랫폼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로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것들, 이제 뭐 원드라이브, 아이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운영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오피스 365.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도구에 해당하는 것들을 디지털 이제 기술 환경에 이제 연동시켜서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생산성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소통, 감정, 정동, 친밀감, 유대, 교류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 안에서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뭐 이제 그 페이스북, 메타, 인스타그램, 그 틱톡, 유튜브, 그다음에 뭐 스레드, 그러니까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이런 활동들을 이제 매개하고 있죠.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독, 좋아요, 그다음 팔로우, 그다음 이제 공유, 그다음 이제 조회수, 해시태그, 키워드 연관성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매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었던 것들이 경제적인 이제 가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코드가 부여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이 그 좋아요로 누른 이제 영상, 여러분들이 구매를 했던 이제 상품, 여러분들이 공유를 했던 이제 컨텐츠들의 바코드를 매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던 이제 컨텐츠나 상품들의 이제 키워드 연관성과 해시태그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특히나 오늘날 이제 이 알고리즘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딱 뭔가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내가 저거 힙한데, 저거 쿨한데, 저거 되게 재밌는데, 라고 딱 그 주목을 하는 순간 알고리즘은 그 주목을 포착해서 바코드를 부여하고 거기에 가격표를 매긴다는 것이죠. 근데 가격표를 어떻게 매기느냐? 광고로 가격표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들이 그 플랫폼들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한 이제 플랫폼 안에서만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 유튜브, 뭐 트위터, X, 페이스북, 메타 이 플랫폼들을 넘나들면서 알고리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그 인간이 막 했던 그 주목들이 상품으로 이렇게 스노우볼 효과를 이렇게 타고 상품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과 알고리즘은 단일한 이제 기술적인 대상이 아니라 플랫폼, 알고리즘, 신경망, 인간의 신경망처럼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신경망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신경망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망은 체계를 이루죠. 신경망이 그러니까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스템은 순환을 이룹니다. 서큘레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플랫폼 알고리즘 신경망은 주목으로 대표되는 가치의 순환체계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봤을 법한 콘텐츠, 구매했던 상품과 비슷한 상품들, 끊임없이 띄워주고 광고를 붙이고, 그러니까 콘텐츠 중간중간에 계속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딪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교차성이 전혀 이게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연결되고, 좋아하는 상품만 계속 이제 추천되고, 좋아하는 콘텐츠만 계속 이제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이제 플랫폼 알고리즘 신경망은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문화 인지 활동들을 정복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된 거죠. 인간에게 주목 자체가 상품이 됐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제 공간이 플랫폼이고요. 그 플랫폼 알고리즘 신경망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인간의 그 인지, 자동화에 이어서 인간 인지의 로지스틱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생산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물류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상품이 생산만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배송도 되고 바로바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논리예요. 우리가 이제 봤던 이제 그 주목들, 이 인지 활동들이 널리 퍼져야 됩니다. 이걸 널리 이제 퍼뜨리는 것이 인지의 로지스틱스인데, 이것들도 역시 알고리즘에 의해서 증폭되게 됩니다. 계속 이게 이제 순환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봐야 돼요. 더 많은 시청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더 많은 이제 광고 효과를 통해서 수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퍼져야 되겠죠? 이게 인스타그램에서도 이제 보여줘야 되고,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틱톡에서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쇼츠로 만들고, 알고리즘에 계속 그걸 추천해주고 하는 이 가치의 자본주의적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지의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인지 과잉이 됐어요. 끊임없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뭔가 이렇게 누르고, 더 많이 막 공유해야 된다는 강박에 이제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발생하면은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반나절 안에 전부 막 따라잡고,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 논평을 해야 되고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영화나 뭐 새로운 이제 막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은 다 따라잡아야 돼요. 다 그 쇼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좋아요 눌러야 됩니다. 인지의 로지스틱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주목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가치 생산의 기계가 되었습니다. 이 기계로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시스템은 다시 알고리즘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순환의 어떤 회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리즘은 인간의 복잡한 이제 문화적 활동들을 전부 효율성의 이름 안에 양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것이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의 도식인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A, B, C라고 하는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정보가 진짜 뉴스예요. B라는 이제 정보는 가짜 뉴스입니다. C라는 정보는 이제 뭐 편향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제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 엔진에서 이제 이 해당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이것을 이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은 링크가 얼마나 걸렸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인데 링크가 이제 전체 링크 중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고리즘이 이걸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 B가 가장 최상단에 뜨는 거예요. 진짜라고 판명난 A 뉴스는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이제 이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이제 뭐 가치 중립적이고 혹은 이제 인문적이고 이제 막 철학적인 이제 막 이슈들, 윤리적인 이슈들에 관해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링크를 건 게시물, 정보가 먼저 뜬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에 이제 기댄 채 수많은 이제 문화 창조, 창의 이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노동 소외를 겪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이제 유적이고 어떤 인간의 어떤 복잡한 이제 막 활동이 아니고 알고리즘에 이제 막 기댄 채 막 그 양에만 집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조회수에 시청 시간에 팔로우에 이제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필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는 활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활동으로부터 소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노동 소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본주의 경제는 임금 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혹은 이제 기업이 기계류랑 공장을 준비해 놓고 이 안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게 만드는 거죠. 일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임금을 주고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임금을 그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자본가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최대한 덜 줘야지만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금 책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 기계류의 어떤 그 작동 그리고 이제 시간당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수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인간 노동의 수고 이런 것들에게 종합해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추상평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동을 그러니까 이제 기계 동작당 몇 번 얼마, 그 다음에 이제 시간당 얼마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해서 너의 노동 가치는 시간당 임금은 이제 시간당 뭐 몇 달러야, 몇 원이야 이렇게 기계에 기반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9세기 산업자본주의 이후에 임금은 모두 이 기계류의 어떤 이제 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제학에서는 추상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막 그 이제 구체적인 노동을 추상적인 것, 그러니까 수학적인 이제 영역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도 기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알고리즘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컨베이어 벨트나 이제 막 그 이제 기계류가 시간당 얼마나 동작하는지 상품이 거기서 시간당 몇 개가 나오는지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제 영상이 한 편의 영화가 한 편의 만화가 뭐 시간당 얼마의 그 돈을 버는지는 우리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웹 2.0 이전 이제 그 생태계까지는 이런 건 어떤 혼란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그걸 대신 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을 위시로 한 수많은 이제 플랫폼 알고리즘들이 시간당으로 혹은 컨텐츠당으로 이 영상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로 이제 시청 시간, 조회수, 구독, 좋아요, 공유 횟수 이런 걸 기반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이 컨텐츠 창작자한테 광고로 매게 된 수익을 분배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20세기 산업 경제에서는 자본가가 임금을 주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을 하죠. 그런데 플랫폼, 알고리즘 신경망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이제 경제에서는 자본가와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여기서 이렇게 뛰어놀아봐. 여기서 컨텐츠도 만들고 자유롭게 일을 해. 라고 이제 활동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결과물에 광고를 붙여서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변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뭐 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 그다음 이제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영상 앞에 나와가지고 막 어떤 이제 감정 노동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소셜미디어에 마케팅하고 계속 어필해야만 하는, 프로모션 해야만 하는 브랜드 셀프. 그리고 그 조회수에 이제 목을 매는 막 사이버 레카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이제 퍼뜨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러한 어떤 이제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노동 소외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로 수행되는 노동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노동 소외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운전을 해야만 하는 이제 그 오토바이 이제 배달부가 아니라 계속 이제 캐치콜과 이제 배차 그 알고리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라이더. 그 다음에 죽도록, 그러니까 이제 혹독한 환경에서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과로할 수밖에 없는 물류 노동자. 그리고 이제 막 끊임없이 이제 어떤 이제 정신적인 그 공황 상태, 그리고 그 이제 가면 인격을 쓸 수밖에 없는 막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인지 자동화, 인지 로지스틱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인지 추상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알고리즘 자본주의의 새로운 어떤 착취받는 얼굴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랫폼이 그러니까 수수료 형식으로 이제 이윤을 취득해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부 외주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컨텐츠 제작자들이나 라이더들이나 혹은 이제 물류 노동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노동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한 달에 일을 하고 이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건당, 시간당, 그다음에 뭐 조회수당, 광고 시청 시간당, 클릭 수당, 뭐 별점당 얼마의 막 그 보상을 일시적으로 받게 되는. 그러니까 삶이 점점 이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 강도는 더 이제 세지고 노동 시간은 길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안전망도 점점 옅어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결속과 연대도 점점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고리즘이 이 장막 뒤에서 이런 이제 추상화와 이제 자동화를 가동시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비가시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는 이 도식은요,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에서 플랫폼,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과 AI에 이르기까지 이 가치의 순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먼저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이제 활동하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매 기록이라든지, 뭐 검색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에 남겨진 삶 전체의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상품으로 만들기 전 단계 이제 혹은 석유나 석탄을 가공해서 이제 막 에너지원으로 쓰기 전 단계 어떤 이제 로우 매튜얼, 이것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이제 플랫폼이 갖고 가서 정제하는 거죠. 쓸만한 에너지로 정제하는 것입니다. 쓸만한 데이터, 쓸만한 정보로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해요? 독점적인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쓰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의 약관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페이스북은 그 동의를 받은 다음에 페이스북 안에서 여러분들 하는 모든 활동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매 가능하고 이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 가능한 이제 에너지원인 메타데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그걸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플랫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 이제 뭐 구매한 거, 여러분 좋아요 누른 거, 여러분들 공유한 거, 이 모든 것들 알고리즘이 이제 보고 있다가 캐치해서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정치 성향도 갖는구나, 종교적인 믿음도 이런 식으로 갖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수집하고 독점적으로 분석하고 독점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바로 거대 언어 모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십수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뭘 할까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그걸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개량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분석을 해서 아예 그냥 인간이 없어도 어떤 이제 문화적인 이제 인지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생성 인공지능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플랫폼과 알고리즘 신경망 속에서 축적된 이 비정형 데이터들을 가공한 메타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분석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인간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어떤 에너지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허락도 없이. 이렇게 지구 차원에서의 그 데이터를 몇몇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초유의 어떤 노동 소외라고 하는 현실들을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살기 힘들어져요. 신기술이 발달하고 막 인공지능이 나오고 막 이제는 생성 AI가 막 영화도 만들어주는데 영상도 만들어주는데 그림도 막 자동으로 막 출력해주는데 이러고 있는데 점점 우리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점점 일자리는 구하기 힘들어지고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제 믿음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이 도식 속에서 인간이 점점 이제 비인간 영역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 노동이던 것들이 심지어 이 AI나 그 거대 언어 모델의 등장에 의해서 완전히 비인간제 형태를 한 노동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노동을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 노동이 아니라 비인간 노동. 인간이 노동을 할 때는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곡괭이질을 할지, 망치질을 할지, 내가 어떤 식으로 건물을 지을지,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볼트를 조일지 머릿속에 이미지 한 다음에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인간 노동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는 노동이 어떻게 되죠? 비인간이 결정을 합니다. 그 비인간이 뭐예요? 플랫폼이고 빅테크고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 이 활동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고리즘에 하라는 대로. 알고리즘의 흐름에 따라. 난 이렇게 영화를 만들 거야. 난 이렇게 글을 쓸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인클로저를 이제 이 거대 언어 모델과 AI, 생성 AI를 통해서 빅테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된 이제 인공지능과 거대 언어 모델이 엄청난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소수 언어들, 지역 언어들, 방언들 이런 것들은 이 거대 언어 모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구적인 사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고 이런 것들만이 이 생성 AI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이제 편향을 이제 안게 된다는 거죠. 비서구의 그 사고 방식, 비서구의 어떤 이제 문화적 활동들, 비서구의 어떤 이제 문화적 관습들, 윤리 이런 것들은 생성 AI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제 빅테크들이 인간의 어떤 이제 이 인지 활동들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비인간 어떤 그 자본주의 영역에 도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심각한 문명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사회, 예술가, 노동자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 이 모든 영역들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초유의 중앙 집중화되어 있고 독점화되어 있는 알고리즘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과 제도, 방법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도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알고리즘 자본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서 인공지능 자본주의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유의미한 엄청난 이제 이 잉여 가치를 뽑아내는 그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듭 강조드린 바 여기서 중요해진 것은 인간 노동의 성격이 점점 인간적인 것에서 비인간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자, 어떻게 비인간적으로 바뀌게 되느냐. 예컨대 이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필터링, 그러니까 생성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이제 결과물을 내는 프롬프팅 이런 이제 활동들은 인간 작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좋아요를 누를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광고가 나오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그걸 막 이걸 이제 카운트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에너지원의 원천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원천은 결국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노동 없이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 에너지는 결국 비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인간 노동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노동과 노동력을 구분해야만 해요. 노동력은요 상품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 교환해서 그러니까 잉여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잉여 가치 소를 가진 것이 노동력이고요. 노동은 그 전 단계의 어떤 그 인간 활동의 형식을 우리가 노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인간 노동의 형식을 한 인간 노동력이 알고리즘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인간제 작업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인간 신피질의 활동들을 그 상당수를 인공신경망이 대부분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막 그림 그리고 막 시 쓰는 것까지 막 대체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뽑아냈냐? 바로 인간의 그 신피질 활동으로부터 뽑아냅니다. 인간 신피질이 이제 여기 있고 여기 비인간 노동이 있고 그 위에 AI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 없이는 AI도 AI 프론티어도 그리고 알고리즘 자본주의도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설명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는 19세기에 이제 이 산업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기계류를 도입하면서 뭐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막 그 노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일침을 날리죠. 증기기관과 공작기계 같은 이 기계류의 도입은 공장의 숙련 노동자들을 내쫓고 그에 비례해서 더 열악하게 노동하는 탄광과 금속 광산 일자리 이런 것들만 이렇게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19세기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탄광 노동자들과 그리고 이제 가내 수공업자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가 더 크게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은 19세기가 우리가 이제 막 뭐 그 벨 에포크 시대다, 빅토리아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시대에 아프리카 노예 무역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산업 자본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의 인간 노동, 노예 노동이라든지 혹은 그러니까 막 그 중세에서나 행해졌을 법한 이 가내 수공업 노동에 크게 의존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도 그 고도로 자동화된 이 이제 인지, 그 비인간 노동들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그 기저에 있는 비자본주의적인 혹은 그 이전 단계의 자본주의의 그 노동들을 끊임없이 수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자리는 없어져요. 대신에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그 일자리들은 비정규직, 그다음 일시직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삶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비생산 부문이었던 것들이 이렇게 생산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노동력 착취는 전체 차원에서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해도 가장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질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그러니까 노동의 좋은 방향으로 민주주의의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 한 사람들은 점점 더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뉴럴링크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SF 이제 영화나 소설을 이렇게 참조하면서 AI가 사람처럼 똑같이 느끼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공 일반지능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고 실제로 많은 SF 작품들이 그렇게 막 그리고 있어요. 인간과 똑같이 움직이고 막 눈물 흘리는 AI, 로봇 이런 것도 말이죠.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 일반지능 AGI는 가까운 미래에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들 이유도 없어요. 그 큰 돈을 들여서 돈도 안 되는 AGI에 도대체 왜 투자하겠습니까? 더 싼 값으로 막 부려먹을 수 있는 인간 노동력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는가? 인공지능 기술은 AGI로 가는 게 아니라 뉴럴링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지금은 이제 막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사람들의 막 인지 활동들을 막 메타데이터로 만들고 뽑아내고 했죠. 그 과정 전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 두뇌에다가 컴퓨터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생각만 하면은 바로 그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비인간의 그 지능과 인간의 지능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나 이제 테슬라 같은 이제 기업들, 그 빅테크들이 뉴럴링크 이제 기술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 이게 제일 효율적이니까요.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AGI의 등장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에 컴퓨터 칩셋이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벽한 이제 지배가 성립되게 됩니다. 완벽한 지배,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은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주체가 아닙니다. 물 자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주변화된 사물, 물체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회로들을 바꿔놔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시민사회와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진영이 이 충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플랫폼을 해체하는 겁니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면서 너무 독점적으로 데이터와 그 정보 자산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배타적으로 말이죠. 우린 거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부터 바꿔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이제 기업이 운영하는 한 플랫폼이 지구 전체의 막 이용자들의 그 삶 흔적들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약정이라는 미명하에 이용자 데이터를 마음대로 수탈할 수 없도록 이것을 이제 P2P 네트워크로 만들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이제 기술들을 동원해서라도 암호화 시켜야 되는 거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승인 받았을 때만 이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산제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국가에도 맡기면 안 됩니다. 기업에도 맡기면 안 됩니다. 시민사회가 이것을 관장해야만 합니다. 시민사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거대 언어 모델 플랫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이 필요한데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죠.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는 민주적인 이제 조합을 만든다든지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느슨하고 탈중앙화된 회집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을 우리가 반드시 마련해야만 한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제 시민적인 그 주권을 어느 정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데이터에 대한 시민적 주권을 어느 정도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반 속에서 거대 언어 모델도 어느 정도 자율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윤리적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자유가 생긴다고 할까요? 그런 이제 틈새를 이제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커먼스 AI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통화된 커먼스화된 AI.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 AI를 활용할 수 있고 이제 더 이제 수평적인 방식으로 이제 문화, 인지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토대들이 이제 마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커먼스 AI, 커먼스화된 거대 언어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피질의 신경망을 우리가 재구축하는 거예요. 신피질을 수탈하는 신경망이 아니고 신피질을 연결하는 신피질을 전유하고 신피질끼리 연대하는 이제 신경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어떤 이제 실론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행해지는 이제 경제 활동들도 그러니까 수수료 이제 지대 기반의 어떤 이제 방식이 아니라 기여나 혹은 이제 활동에 이제 기반한 방식으로 이렇게 보상이 주어지는 이 수수료 비중을 최대한 낮춰서 이 데이터와 플랫폼 그리고 AI를 거대 언어 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민주적 회집체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획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직 안고 있는 이제 노동의 위기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론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 커먼스냐, 인공지능 빅테크냐, 지금 이 두 갈림길에 이제 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인공지능 빅테크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디스토피아, 아포칼립스가 펼쳐진 겁니다. 완벽한 통제, 인간의 주체 상실, 그리고 이제 뭐 국가나 혹은 시민 사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지어는 기업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어떤 비인간 권력,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은 신피질들의 신경망, 신피질들의 연합으로 갈 것이냐. 이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이 오늘날 인공지능의 어떤 편향적인 이제 문제와 그러니까 노동 수혜 문제들을 다시 제고해야만 한다. 시민사회가 앞장서서 그리고 여러분들 시민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항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984 같은 현실이 멀지 않았어요.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제 상황이고요. 평등과 평화 그리고 정의의 위기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지구 전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이 국면 속에서 기술 민주주의와 기술을 통한 새로운 연대를 창출한 것이 앞으로 이 시민사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